8월 넷째 주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나? 8월 넷째 주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역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매매 시장은 특징이 지난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률이 미미한데요. 0.08% 상승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눈에 띄는 점은 세종시와 전북 지역이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에서 전북 지역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전세시장인데요.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승률은 미미합니다. 서울이 0.06% 올랐거든요. 어쨌든 수도권은 매매 전세 둘 다 오르고 있다 하는 점이고, 지방 중에서 부산과 울산이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시그널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반적으로는 8월 말까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감소 속에 매매 전세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6.27 대책이 나올 때만 해도 매매 가격은 좀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수기가 끝나는 8월 말에 정리를 해보니까 하락으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상승폭이 둔화되고 거래가 감소할 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매매나 전세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은 유지되고 있다. 이게 종합적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이건 전문가도 잘 모르는 사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주간 단위로 0.06, 0.08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주간 단위로 볼 때 곱하기 4를 하면 한 달 변동률이거든요. 그럼 0.08% 곱하기 4 하면 4, 8이 3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0.3%가 평균에서 올랐다 이 말이거든요. 좀 공부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0.01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0.05 숫자는 주간 단위 변동률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 달로 좀 확장해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집값 왜 안 떨어지나? 국내 최초 공급 부족 수치 공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도대체 얼마가 부족할까요? 좀 아쉽지만 국토부도 그렇고 아직 연구기관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서울의 주택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렇게 발표한 데가 없어요. 그냥 부족하대요.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지표는 주택 보급률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유추하는 것들인데, 오늘 국내 최초로 우리 YTN 고종환 TV에서 이 분석법이 있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치화했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연간 공급주택 지표 추이예요. 착공 물량이 훅 떨어져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인허가와 준공까지는 4, 5년이 걸려요. 아파트 기준이에요. 한 4, 5년. 그 다음에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한 3년, 3, 4년 정도 볼 수 있어요. 3년 정도. 그런데 이 물량이 확 줄어들고 준공 물량도 빨간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표를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예요. 입주 예정 물량이 어때요? 2025, 2026 비교를 해놨는데 확 줄죠. 3, 40% 줄어요. 우리가 시장 작동 원리라고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나 가족 수는 확 바뀌지 않아요. 뭐 매년 들쑥날쑥하지가 않죠. 문제는 공급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변동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주택 공급이 도대체 얼마나 부족하길래, 자 오늘 이 표 주목해서 괄목할 만한 통계니까 보십시오. 전국적으로는 가구 수가 2200만 가구인데 주택 수가 비슷해요. 2200. 그래서 주택 보급률 지표를 봐야 하는데 102.5예요. 주택 수가 더 많아요. 지방 때문에 이래요. 자, 중요한 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얼마가 주택 수가 부족하냐?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제 다 포함된 건데 85만 호 정도가 부족하고요. 가장 부족한 게 서울이에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102.5가 아니라 평균 93.6에 불과해서 주택수가 47만 호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주로 아파트로 짜여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숫자를 한 번도 정부가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많이 부족할수록 전세가 많이 올라요.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오를까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속에, 수급 불균형 속에 전세가 기회만 되면 오르고 있고, 전세가 오를 때 매매도 같이 많이 오른다 하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여러분, 다음 도표가 중요한데 지역별 자가 보유율이죠. 자가주택, 내 집을 가진 비용이 얼마나 됐나 봤더니 전국적으로는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집 가진 사람이 얼마라고요? 60%예요. 60%. 집을 안 가진 사람이 무주택자가 40%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무주택대 중에 내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 대기 수요, 잠재 수요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많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55%로 더 적어요. 집 가진 사람이 55%. 그래서 요약하면 서울은 내 집을 가진 자가 보유율도 적고, 또 하나는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내 집을 장만하기가 그만큼 이제 어려워졌다. 지난 20년간 전국적으로는 매년 6% 집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서울은 전국 집값의 상승률에 거의 3배, 4배 정도 올랐고, 그중에서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더 높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양극화의 개념인데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현실이다. 우리 정책당국도 여기에 맞는 맞춤형 공급 대책을 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맞추어 가는 게 올바른 대응 전략이 아닌가 봅니다. 한국은행 금리 동결, 집값 향방은? 그러니까 8월 28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제가 예전에도 여기 자문위원을 오래 했었는데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이 4.5죠. 예, 그런데 미국도 동결했고, 아마 빠르면 미국은 9월 정도에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변동 추이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볼게요. 우리가 2024년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내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말하자면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가 되었는데 우리는 10월쯤 내릴 것 같다.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꼽았죠.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높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 두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 와고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일반적으로는 유동성이 증가해서 집값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걸 상승 압박이라고, 압력이라고 그래요. 금리를 내렸을 때 집값이 올랐다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이때 금리를 낮췄거든요. 금리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했더니 이때 어떻게 됐나요?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고 공급 부족이 겹치면, 세금을 증가한다든지 대출 규제 이런 강화가 없다면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경험해서 경험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때는 금리를 내렸어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쇼크 때죠.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려도 주택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경험을 했죠. 그때의 경제의 펀더멘탈 또는 대출인 규제나 세금 강화 여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달라졌다. 시장 공정가액 비율도 높이고 현실화율을 높이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세금은 20, 30%에서 30, 40%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세대출 포함해서. 이렇게 본다면 바로 집값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급등하지는 않고 올해는 좀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가을 이사치라도 그렇게 내다보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클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준금리는 내려도 대출금리는 오른다. 서민 울리는 금리 역주행. 대체 왜? 서민들의 지금 불만 소리가 가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죠. 6.27 대책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늘 어떤 대책에 빛과 그림자가 있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 덕분에 거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건 정말 바람직하고 잘한 조치죠. 그러나 그 와중에 실수요자, 특히 영끌하겠다, 뒤늦게 집을 사겠다는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여기다가 주담대 금리, 그러니까 금리는 기준금리가 2.5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도표를 보면 최근 들어서 5월 이후에 오히려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6에 4%예요. 근데 여기에 수신금리, 예금금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2.5입니다. 내 집이 없어서 정말 모아둔 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니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고 앞으로 내릴 추세인데 실제적으로는 4%의 금리를 부담해야 돼요. 굉장히 높죠? 물가상승률도 2%인데. 그러면 누구만 배를 불려요?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요. 은행만 금리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국가가 또 작년은 안 하더라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잔치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리 장사를 하게끔 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회공헌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저는 여기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돈들이 적어도 정책자금 같은 데 흘러와서 정책금리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 무주택 서민 또 이 신용대출도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이런 분들에게 금융당국에서 꼭 기억해서 이거는 정말 정책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리는 것 이거 중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한도를 조이는 거는 그대로 해요. 근데 왜 금리까지 은행에 배불리게 올리냐고요. 그럼 그 금리를 올렸으면 그거는 따로 기금을 마련해서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에는 인색한지 그런 말을 꼭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미래 예측. 실패 없는 세 가지 핵심 지표는 제가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이럴 때 제가 세 가지 법칙을 얘기했죠. 시기 선택, 지금 집을 살 때냐 팔 때냐, 지역 선택 엄청 중요하게 여기죠. 성장 지역을 선택해라. 세 번째는 개별 부동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했죠. 이게 과학적 투자 성공 3법칙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예측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지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라는 게 이게 한국은행과 국토연구원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노란색 있는 쪽에 많아요. 이게 도심이고 강동구, 여기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가 외곽지역 눈에 띄죠. 이런 지역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쪽 지역의 집값이 좀 더 오를 거다.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한번 참고로 삼아 보시라고 지수를 가져왔고요. 저는 오직 객관적 데이터와 그 다음에 종합적인 지표 지수를 통해서 이게 과학적 투자, 제가 고종환의 특징은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이 지표도 굉장히 쓸만해요.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란 무엇인가? 중위 세대의 소득으로, 중위 세대예요. 평균 주택 가격을 매입할 때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 적정한 비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부담이 높을수록
소득보다 집값이 비싸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걸 보니까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 지역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이 155로 높아요. 이 말은 서울은 중위 세대 소득 수준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부담이 엄청 높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득의 30~40%가 적정한데 훨씬 높게 주택 상환 금액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집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한 문턱이 높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만약 대출 규제까지 높아지면 한도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이 말이죠. 이 얘기는 앞으로 돈을 빌려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또 그 얘기는 집값이 당장 더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걸 예측해요. 여기 그 다음 도표를 보면 국가별 소득 대비 집값 구별, 제가 나와 있는 통계, 넘배우가 발표한 통계를 보고 있는데 홍콩은 소득 대비 30배, 중국은 29배, 어마어마하죠. 베트남 22배, 한국 20.7배로 한국의 PIR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의 집값은 그러니까 20년을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산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높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많이 더 이상 오른다면 이제 어깨를 넘어서서 머리 꼭지로 간다면 그 다음에는 버블 붕괴라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서울 전체로는 양극화가 됐었기 때문인데 저는 허리 정도여서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 나머지 지역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세 가지 중요해요. 우리가 그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전망 지수를 봐도 되고 어떤 지역이 오르나 두 번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세 번째는 우리가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글로벌 지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동향도 보라. 우리나라도 일각에서 뭐 폭락론 집값이 이제 내릴 거다 막 환율이 뛰어서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서 안 좋고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뭐 노란봉투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집값은 폭락한다 이런 주장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30%도 안 되는 현재로 봐서는 또 우리 경제가 그렇게 허약하지도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가계부채는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라든지 아직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기업부채 다 합한 걸 보면 세계 한 13, 1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위험해서 당분간 이 경제가 폭망하고 뭐 붕괴가 돼서 집값도 또 이렇게 정말 폭망한다. 환율 급등으로 이런 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